저는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던 그 직장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잘 다니고 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직해서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뭐 경험도 없는 외식업, 창업 이런 경험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003년도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03년도를 돌이켜 보면 훌륭한 기업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을 키우기가 가능했던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라, 뭐 주식을 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그 자산 규모를 빨리 갖춰라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러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아껴 써라, 상당히 다운사이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방향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월급에 의존하는 가계 경제, 그리고 회사에 종속된 제 인생의 계획을 좀 더 제가 만들어갈 수 있는, 좀 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회사를 떠나서 무슨 일을 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때 처음에 이제 꿈꾸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넘게 하고 40대에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가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뭐 카페, 프랜차이즈, 그리고 퇴직 창업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치킨집, 이런 것들이 당장에 회사를 떠나서 제가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런 것들밖에 딱히 없다면 남들과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경험이 뭐 실패하든 성공하든 다른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바탕과 자산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벌려보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갖고 창업을 결심하게 됐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은 보통 사교에 의해서 겸업과 부업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직장에다가는 대놓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아내를 대표자로 하고 오프라인상에서 뭐 현장을 다녀야 되는 일은 아내가 맡기로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계속해서 뭐 준비해 나가는 일은 또 분담해서 제가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두 부부가 함께 하는 그 창업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이 창업 실험의 목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하고 사업의 성과를 온전히 내 것으로 하는 사업자가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저나 아내가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그런 매장을 한번 구축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었습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온전한 시간을 투자한다거나 뭐 낮 시간에 뭐 매장을 지킨다거나 그런 일반적인 자영업장의 모습은 사장의 역할은 할 수가 없었었고요. 그래서 사장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직원들에 의해서 안정적이고 원활히 운영이 가능한 그런 매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이제 목표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계획이 성공하건 실패하건 그 경험 자체를 돈이 되는 컨텐츠나 아니면 다른 일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발판으로 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게를 매장을 오픈하기 한 3개월 전에 그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급여는 줘야 되니까 부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는 제가 조리사 출신도 아니고 뭐 장사를 해본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제 의지나 노력만으로 이 창업이 충분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자신감도 상당히 없었었고요. 그 경험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아예 창업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직원들을 미리 뽑고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당시 이제 거의 뭐 그 창업 멤버, 창업 파트너라는 이제 그 형태로 그분들과 함께 모든 일을 이제 같이 준비해 나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이제 결심할 때 아내와 했던 약속이 있었는데 투자 자본을
결정해 놓고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자본이 소진되거나 잠식돼서 추가의 자본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그냥 무조건 문을 닫는다였었습니다.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나니까 그 투자 자본의 대다수가 소진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진 돈도 없고 저런 업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 그리고 디자인도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가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공사하시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저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저희가 매장을 디자인하는 그 방법은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멋지고 훌륭한 매장의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카피를 해서 편집을 하는 거죠. 저희 매장에 맞게. 유명한 맛집이나 뭐 멋있는 레스토랑 같은 데를 엄청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조명등 예뻐 그러면 그 조명 사진을 찍고 여기는 테이블이 굉장히 뭐 하다 그러면서 테이블 사진 찍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 대단히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로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 가게 매장을 꾸밀 수 있었고요. 제가 한 2번의 창업을 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더욱더 전문적으로 이제 디벨롭 돼 갖고 아예 저런 공사 작업지 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공사를 직접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매장이 꾸며졌으니까 이제 제품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상위에다가 이렇게 접시를 샘플로 다 사다가 이렇게 쫙 나열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접시의 배열이 가장 푸짐한 상차림 아니면 좀 더 고급스러운 상차림을 구현할 수 있을까를 미리 뽑아놓은 2명의 직원과 밤마다 이제 의논을 했었고요. 낮 시간에는 그분들이 뭐 제가 이야기한 그 투두 리스트라고 죠. 직장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될 일들 쫙 적어놓은 거, 그 리스트를 주면 그분들이 그걸 하나씩 수행을 합니다. 뭐 오늘은 뭐 그 황학동 무슨 시장에 가서 뭐 중고 냉장고를 알아보세요. 뭐 접시 뭐를 알아보세요. 샘플을 사진을 찍어 오세요. 그럼 이제 그 찍어온 사진을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아내랑 같이 매장에서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하고 그리고 샘플을 받아온 접시를 저렇게 놓아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뭐 메뉴라든지 제품에 대한 구성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만든 가게 옆에는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운영하는 식당도 있었고요. 그 옆에는 장사를 하신 지 한 20년 넘는다는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맛있는 백반집이 있었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캐치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저분들이 가지지 못한 저만의 장점을 좀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회사에서 배웠던 기술과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제가 직장에서 경험한 효과적인 보상 체계를 이런 조그마한 매장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 보상 체계라고 하는 게 이제 흔히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장에서 그런 인센티브 제도, 뭐 평가 제도를 기획하는 일도 해보고 운영하는 일도 했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근로자에게 효과적인 보상 체계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제도의 투명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뒀을 때 내가 얼마만큼을 받는지를 알 수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얼마 팔았는지는 포스를 보면 되고 주방장은 자기가 몇 그릇 만들었는지 세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투명하다. 이 제도는. 그리고 스스로 직원 스스로가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두 번째 접근성은 이제 도달 가능한 목표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도 못할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목표를 주면서 이거를 하면은 뭐 1,000만 원을 줄게, 1억을 줄게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사람 놀리는 거잖아요. 도달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이 제도를 잘 운영하느냐, 오퍼레이팅의 측면이죠. 자영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속 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 1년 후에 이 가게가 잘 되면 돈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 남은 364일을 열심히 일하자라고 얘기하면 전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3개월 단위로 짧게 정산을 해서 계속해서 지급하는 그런 구조의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감히 제가 식당업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10시간 문을 열었다고 해서 10시간 동안 장사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점심시간 2시간, 저녁시간 2~3시간이 오롯이 영업시간이고 나머지는 대기나 준비의 시간이다. 근데 점심시간 그 2시간에 몰려 나오는 손님을 받겠다고 매장 규모를 2배로 넓힐 수는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객을 찾자라고 해서 생각했던 게 바로 외국인 관광객이었었습니다. 우리도 해외여행을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시부터 1시 사이에 꼭 점심을 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관광객은 맛집을 찾아가는 과정도 관광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음식점을 찾을 것이냐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해외 출장을 가거나 가족들과 외국 여행을 갔을 때의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인 시급에 1.5배를 주고 외국인들을 서빙 직원으로 단기 채용을 했습니다. 2달이나 3달이나 그렇게. 그 직원의 미션은 그거예요. 중국인 손님이 왔을 때 말을 많이 해라가 미션입니다. 내가 어디 여행 가서 희한한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그거를 자기도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음식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직원이 하는 일이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제가 시켰었던 거예요. 그럼 간장게장을 주문해서 서빙을 할 때는 이게 별그대에서 전지현이 먹었던 그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제 스크립트를 다 써줬어요. 그 분한테. 그러면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전달을 하면 손님들은 그걸 받는 순간 사진을 찍기 시작을 하죠. 자랑을 하고 싶고 자랑할 이야기거리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막 이런 그 컨텐츠가 형성이 됐었어요. 지역 신문사, 여성 잡지, 일본의 그런 곳에서 저희 가게를 소개시키기도 하고요. 저렇게 조그만한 가게를 외국의 그 무슨 잡지사나 출판사에서 계속 취재를 왔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경영정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업에서는 이제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해서 ERP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매출에 대한 정보, 비용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분석하고 활용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수익성을 좀 더 좋게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저도 이러한 것들을 그 조그만한 구멍가게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주니어 때 하던 일이 그런 것들이었었거든요. 맨날 엑셀 만지고 숫자 만들고 그런 제가 가진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가게 경영 관리를 하면 가게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나중에는 막 제가 너무 고무가 되고 좋아서 이런 영업회의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의식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매출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거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메뉴는 객단가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한정식은 거의 그 외국에서 따지면 코스랑 비슷한 거잖아요. 한 판 먹으면 끝이잖아요. 한정식 1인분 먹고 부족하다고 2부 주세요 그런 분 없으시거든요. 보통 식당에서 술 같은 거 팔아도 많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밥집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술들을 많이 안 드세요. 당시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던 그 여학생이 딱 그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전통주나 막걸리 같은 걸 한번 좀 팔아보자. 그리고 막걸리도 단가가 높은 고급 막걸리를 좀 팔아보자. 둘째 달에 그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봤더니 막걸리가 총 241병이 팔렸고요. 한 병당 저희가 6,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 막걸리 매출이 144만 6천 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 트레이드 오프가 없었다는 거예요. 막걸리 매출이 늘어남으로써 소주나 맥주 판매량이 줄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술을 안 드시러 오신 분들이 그냥 추가로 주문해서 한 잔씩 더 하는 매출의 순증, 이익의 순증 효과를 저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네 사람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성공한 창업가이고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경험했던 분들이죠. 그런 공통점 말고도 이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지독한 겁쟁이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겁이 많고 리스크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성향이 오히려 더 강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큰 기업을 만들고 성공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와 같은 그 일반인들이 조그만한 규모의 가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는지 그렇게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생각과 같은 맥락에서 실패를 해도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그런 방식의 창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창업에 관련한 교육기관들이 굉장히 많고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그런 강좌라든지 커리큘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매장을 임대해주고 싶은 사람과 임차하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비즈니스도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는 아예 창업 자본 자체를 펀딩을 받는 일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앞으로 자영업 창업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용량한 겁쟁이들의 창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업은 어떻게 보면 대박을 쫓는 계획보다는 폭망을 피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얻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의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